이데일리 온 라이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냥 대형주가 선방하고 나름 중소형주는 고꾸라지는 흐름, 좀 안타까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증시 쪽에서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반등해줘서 그나마 힘을 좀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제 친구들이나 저희들 이제 증권사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대화반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가 엊그저께는 폭락을 하고 오늘 새벽에는 다시 반등을 하고 이게 데드캣 파운드라고 해가지고 죽기 전에 고양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한 달 기준으로 갑자기 뭐 이거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 연장이 돼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연준이 그 중앙은행으로서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이 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유동성이 들어오는 장세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아시다시피 배당주들이 이제 배당금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던 것들을 한국 원화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1,460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그런 게 높을 때 이왕이면 외국에 달러를 갖고 있는 게 한국 들어오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배당금으로 줄 돈을 해외에서 갖고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좀 알아듣기 때문에 들어봤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에 비해서 4배나 더 비싸게 부과하고 있다고 하질 않나. 뭘 원하길래 그럴까 이런 생각도 사실상 들었습니다. 뭔가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직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의회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게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4배를 우리가 관세를 더 매기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팔릴 때도 그런 것이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런 부분을 이게 오해라고 볼지 아니면 트럼프의 의도된 협상 전략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해야 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쁜 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 알래스카의 가스관, 천연가스관을 하는 거 그거 별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를 안 하고 있던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굳이 우리나라와 일본 이름을 얘기하면서 투자를 $1 trillion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실질적으로 너무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말했던 것 중에 우주산업 해가지고 화성에다가 그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기도 하죠. 스페이스X를 지원을 해서 이 화성에다가 로켓을 유인 우주선을 보내서 성적을 꽂겠다고 얘기하는 거. 또 우리 시장에서는 고스란히 또 우주산업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시면 일단 트럼프가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좌우돼요. 하지만 그 전체 흐름에서 미국 시장도 가는 방향이 있고 우리 시장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는 방향 중에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어느 섹터인지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미국 시장에서 올랐으니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분명히 디커플링된 시장입니다.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의 수익도 다른 쪽에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하는 버스에 모두 타고 있는데 그가 운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덜컹덜컹 그러기 때문에 뉴욕 시장도 변동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직간접적으로 그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던지면 그에 따른 테마가 막 요동치기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관세 이런 데에 좀 무풍지대를 찾다 보니까 또 그럼 또 명확해지는 거예요. 조선망상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우리 시장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 텐데 오늘 시장을 보니까 좀 특징적인 건 또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원 50전 떨어져서 1,440원 선 보이면서 우리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코스피 시장에서 또 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좀 분석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3월 달은 항상 원화가 강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주총이 열리고 나서 12월 결산법인들의 주총이 열리고 나서 이 그 배당금이 결정이 되죠. 네.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배당금을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최대주 지분이 높은 종목일수록 이런 배당금이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미 작년 연말에 10조 원을 자사주 취득을 하고 또 그중에 일부를 소각을 하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서 3조 원 규모의 지난 연말에 3조 원을 그 자사주 취득을 했고 또 소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조 원을 약속한 것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또 3조 원을 더하겠다고 해서 올해만 10조 원을 11월 말까지 해서 이 자사주 취득을 할 것이고 그중에서 상당 부분을 소각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오너일가의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 지금 자사주를 갖고 있는 지분이 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내 유동성이 들어오는 장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월 31일 날 이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쪽에서 말하는 이런 관세 정책에서 좀 한 발 비껴져 있는 특히 중국 쪽에서 이 한한령 해지 같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자유무역주의 쪽에 한쪽 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중국이 거의 900조 원 규모의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 경험이긴 하지만 중국에 있는 백화점, 특히 한국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한국 기업들 운영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가 이 한국의 중소기업들 브랜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는 굉장히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 시장이 우리에겐 제2의 내수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파란색을 보고 계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이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파란색으로 나오지만 어저께를 돌이켜보면 어저께 같이 빨간불일 때 여러분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오늘 또 파란불을 켜는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빨간불을 불나방처럼 쫓아 들어가서 샀다가 대부분 상태에 물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날 파란색이 나오면 바로 손절매를 칩니다.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계속 손실폭을 키워가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파란색일 때 사고 빨간색일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진정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뉴스 중에 이 지금 MBK 파트너스가 인수했던 그 홈플러스가 이게 선제적으로 법정 관리를 들어갔는데요. 이게 영향 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형마트 시장 2위이기도 하고 여기에 입점해 있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이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빼겠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 금융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여기에 1조 2천억이나 물렸습니다. 부동산 담보를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 담보를 현금화하는데 경매를 통해서 현금화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대신권에서 기업금융본부에 있으면서 이 옛날 IMF 때 구조조정을 할 때도 그러니까 구조조정 채권을 정리할 때도 거의 10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듯이 이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이 선제적 법정 관리는 우리 소비 경제에 굉장히 큰 악영향으로 점점 그 울림이 커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중국 쪽 한한령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2위인데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이 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 이거는 이제 배경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어찌됐건 뭐 이유도 있지만 뭐 부채가 심한 거 이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현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시커머스라고 해서 알리와 테무 공세를 펼치니까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홈플러스가 고꾸라지다 보니까 이마트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 반사이 그리고 롯데쇼핑 여기도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점 어떻게 봐요? 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방송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재벌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정영진 회장이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이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가가 쌀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고 최대주주에게 지분 변동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그 방향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마트의 주가가 높아야만 오너일가에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매매해서 완전히 경영권이 이제 아들인 정영진 회장에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마트의 주가는 랠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때 빨간색 양봉이 나타날 때가 바로 그날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마트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공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그 고려안과 피튀기는 전쟁을 했었던 MBK 파트너스인데 이마트와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쇼핑 같은 경우에는 모 회사가 좀 든든하다 보니까 계열사에서 좀 밀어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런 좀 희비는 좀 엇갈립니다만 투자 전략에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그 MBK 파트너스가 이걸 인수할 때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할 게 아니었는데 하는데 결국 인수를 하고 나서 부동산을 유동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모펀드가 하는 주요 전략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그 자산을 인수할 때 그 비용과 이 자산을 유동화시켰을 때 갖는 이익을 비교해 봤을 때 자산을 유동화시킨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내부에서 특히 노조 쪽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MBK라도 이 부동산을 유동화시켜서 그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그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홈플러스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대형마트 2위라는 지위가 이게 사상일 것 같았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경쟁자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들리는 말이 아니면 금융권에서 5월 달까지 갔으면 아마 그때 법정 관리를 실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처럼 이 홈플러스의 현금이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만한 유명한 브랜드들이 이 홈플러스에서 많이 빠져나갔죠. 그만큼은 경쟁력이 하루하루가 나빠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좀 해결해 드리는데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첨단 전략산업 100조 투입한다라고 하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궁금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가 반도체, 뭐 바이오,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돈을 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기업을 좀 봐야지 좋을지. 제 투자자의 경험으로서는 돈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 정부가 10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정부가 이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여력이 있고 자본 유동성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100조 원을 과연 투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거시경제에 크게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겠지만 투자 규모가 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까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첨단 산업 전략 분야에 100조를 투자한다면 그 100조가 투자해서 1000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100조를 모을 수 있는 신뢰가 우리 정부에 있느냐 이 문제죠.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해주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정부가 그 돈을 맡아서 진짜로 1000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인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100조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정부 책임질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그 진실성, 현실성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뭐 홍물을 켜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후 또 추가적인 궁금한 점은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관세도 한 달간 유예된다고 하고 자동차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당장이긴 합니다만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 탈출은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스타트업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손을 잡고 그걸 뭐 텍사스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GM이나 포드만큼 미국 시장에서 팔고 있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현대차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관세가 부과되면 지금 현재 현대차는 엘라바마 공장과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 그다음에 이 현대차가 전기차로 만든 조지아주 그 신공장, 이 세 공장을 포함해서 한 100만 대 정도 연산 생산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게 250만 대 이상인데 150만 대는 우리 울산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그 150만 대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현대차가 그 탈출구를 잡으려고 하는 건 바로 자율주행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우리 현대차가 굉장히 기술력이 딸리고 있죠. 이미 2년 전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 했지만 2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의 기술력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자율주행이나 이 전기차 분야에 대한 현대차의 투자가 요번에 한 24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가 이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가 되는데요. 그만큼 현대차가 일반적인 자동차라는 그런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보던 그 자동차가 아니라 전동화된 모빌리티 중심의 자동차 회사로 완전히 변신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이오닉 5가 넘어서 아이오닉 7과 이런 좀 더 나은 전기차와 디자인과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전기차를 갖고 관세 벽을 뛰어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차, 현대차와 기아차를 사지 않으면 이러한 전기차 시대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고 미래차를 이런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자율주행 쪽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뒤떨어져 있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벤츠는 작년 3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를 판매를 시작했고요. 이미 테슬라는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인 이 오토파일럿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와 우리 기아차가 뒤늦은 상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쪽에 현대 오토에버나 MC넥스, 넥스칩 같은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넥스칩은 자율주행 쪽에 꼭 필요한 이 아날로그 세계를 자동차가 디지털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넥스칩? 네, 어느 회사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갖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아,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공략주는 뭘 해야 될지. 그 역시나 앞에 말씀드린 자율주행 중에서 결국 그 섹터로 가볼까요? 네. 현대 오토에버가 그래도 오토에버. 가장 탐이 납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IT 쪽을 담당하는 회사고 죄송합니다. IT 쪽을 담당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전국에 우리나라 내에도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고요. 미국에는 요번에 그 조지아주에 전기차 신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IT 기술은 모두 현대 오토웨버에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가 이러한 현대차와 기아 이 그룹 내 모든 일감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를 이 그룹 내에서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두달되더라도 이 공장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실적이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거는 현대차의 그 전기차 공장, 울산에 새로 짓고 있는 5공장이죠. 그 5공장도 올 하반기에 이제 가동을 시작할 텐데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토에버가 들어가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 공장 전체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IT로 이제 SI 해가지고 시스템 인크레이트 다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현대 오토에버가 합니다.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매수가 13만 2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단기로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2만 5천 원을 보시는데 이 목표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 오토에버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 즉 분기별로 실적이 확인이 되면 더 높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긴 안목으로 현대 오토에버를 보셔야 될 시점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니까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이 생기네요.
설명하실 때 살펴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6거래 연속도 들어왔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 쪽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김태훈 이데리 온 파트너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